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3월 6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제 방송 말미에 제가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시는 댓글이 저한테는 많은 힘이 된다, 동기부여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방송 보시고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어제 신경 써서 댓글을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튜버라는 직업이요, 다 좋은데 한 가지 좀 쓸쓸합니다.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아서 혼자 중얼중얼 거리는 게 가끔은 좀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댓글이 저한테는 커다란 삶의 활력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신 댓글을 몇 개 소개해드리면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굉장히 좋은 댓글이 많았고요. 또 의미 있는 댓글들이 있어서요. 가장 먼저 강인수님께서 남겨주신 글이고요. 펄솔라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립니다. 국내 업체 OCCI 동양화학에서 태양 열판 및 모듈 생산을 개시한 지 1년 만에 부도가 났습니다. 주 원인은 중국산 가격차가 매우 크고 전력 생산에는 차이가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참고하시길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유용한 정보 공유해 주신 강인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사실 펄솔라의 CEO가 어닝 결과를 발표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업체들이 덤핑을 하는 게 굉장히 커다란 문제다, 커다란 리스크로 다가온다, 이런 문제점을 제시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제는요, 이런 기사 하나가 떴습니다. 관련이 있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펄솔라의 CEO가 관세 면제가 미국 태양광 제조를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태양광 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는 태양광 산업의 미국 내 제조 기반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펄솔라의 CEO 마크 위드마가 화요일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CNBC와의 인터뷰에서 위드마는요, 미국이 값싼 부품의 미국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관세 면제를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30에서 40기가와트 과잉 제품이 미국 시장에 진입하면서 국내 제조업체의 확장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 미국 내 기업들이 규모를 확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자, 그리고 또한 위드만은요, 중국 기업들이 인플레이션 감소법 세금 공제, 특히 태양광 모듈에 대한 와트당 0.07달러의 공제를 악용하면서 미국의 조립 공장을 설립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우려의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드만은 아주 위트 있게 펄솔라는 괜찮다고 얘기했는데요. 최소 2026년까지 예약이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시장 역학 관계에서, 이런 어려운 시장 관계에서 우리는 벗어나 있다, 우리는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태양광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완충 장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펄솔라는 초과 예약을 했다. 따라서 우리는 2026년까지 걱정 없다, 이러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이 기사를 보고 느끼는 점은요, 중국의 덤핑 문제가 좀 심각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태양광 혹은 그린 에너지에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인수님의 유용한 정보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읽어볼 댓글은요, 아이디를 제가 발음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흐즙 즈물르 님께서 남겨주신 글이고요. 이동평균선, 10일 이평선, 50일 이평선, 100일 이평선은 무슨 숫자를 의미하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미준을 4년 가까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요, 예전에는 용어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자세히 드렸는데 요즘에는 가끔씩 좀 스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해되지 않는 용어가 등장하면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시면요, 제가 방송을 통해서 아니면 댓글을 통해서 이렇게 수시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일 이동 평균선, 우리가 보통 DMA라고 부릅니다. Daily Moving Average의 약자인데요. 기술적 분석에 사용되는 유형의 이동 평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택한 일수 동안 증권의 종가를 평균해서 계산한다. 그 얘기는요,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50일 이평선이면요, 과거 50일의 거래일 종가를 다 합칩니다.
그리고 50으로 나눈 거거든요. 따라서 계속해서 50일씩 끊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과연 과거 50일 동안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지 아니면 떨어지고 있는지 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하나의 주식의 추세를 살펴볼 때 50일 이평선 그리고 200일 이평선을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구글 주식을 가지고 이평선에 대한 부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시기알파의 구글 페이지로 오셔서요, 모멘텀을 클릭하시면 구글의 모멘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요, 가장 아래쪽에 두 번째 부분에 이동평균선의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10일 이평선, 50일 이평선, 100일 이평선이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최근에 구글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았잖아요. 따라서 10일 이평선과 비교해도 마이너스 4.47, 50일 마이너스 6.94, 100일 마이너스 3.85입니다. 따라서 여기 마이너스가 써 있다는 얘기는요, 지금 현재 주가가 이동평균선 아래로 떨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구글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단기적인 느낌을 봐도 그렇고 중기적인 추세를 봐도 그렇고 굉장히 좋지 않은 형국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어제 주가가 또 떨어지면서요, 굉장히 좋지 않은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200일 이평선이 지금 어제 그제까지는 플러스였거든요. 그런데 어제 추가적으로 주가가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0.17로 하락해 버렸습니다. 자, 여기 차트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구글의 주가입니다. 이 구글의 주가가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평선 위에 있었죠. 근데 이게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어제는 결국은 가장 아래쪽에 있었던 빨간색이 이제 200일 이평선인데요, 200일 이평선 아래로 떨어지는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이 발견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만약에 반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떨어진다면요, 장기적인 추세도 악화되면서 구글은 기술적 분석을 해볼 때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댓글 하나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를 살펴보면요, 박선정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이고요, NVDL은 어떤가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NVDL은 뭐냐면요, 엔비디아 주식인데 레버리지를 쓰는 엔비디아 주식입니다. 잠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정보가 있는데요, 지난 2월 6일부터 3월 5일까지 따라서 지난 한 달간 한국인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매수한 미국 주식의 리스트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가장 위쪽에 엔비디아가 있죠. 엔비디아가 단연 1위, 그리고 이제 2위는 ETF인데요, 3배짜리 레버리지입니다. 세미컨덕터니까 이제 반도체 주식의 상승에 지금 레버리지를 쓰는 이런 주식이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3위는 테슬라죠. 뭐 그 외에도 5위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올라가 있고요, 6위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그리고 7위가 암홀딩즈가 들어가 있고요. 따라서 최근에 주가의 상승이 도드라지는 이런 종목에 한국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베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10위를 보시면요, 처음 보는 그런 주식이 하나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엔비디아의 그 데일리 ETF의 1.5배 레버리지를 쓰는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아까 질문을 잠깐 보시면요, 이 질문에 등장하는 NVDL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주가가 10% 올라가면 15% 상승하는 뭐 이러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자, 제가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예전에 한번 저의 의견을 피력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요, 여기에 보시면 지금 3배짜리 레버리지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3배짜리 레버리지를 쓰는 ETF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일단 수수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NVDL 같은 경우도 현재 익스펜스 페이지에 들어가서 익스펜스 레이시오를 보시면요, 1.15%가 나오거든요. 따라서 평균값, 그러니까 대부분의 ETF는 사실 0.5% 되지 않는 수수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레버리지를 구사하는 ETF는요, 돈을 빌려와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높은 수수료를 자랑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굳이 1% 넘는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이렇게 레버리지를 쓰는 ETF에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리고 제가 레버리지를 쓰는 ETF에 투자를 반대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투자의 위험성, 즉 리스크를 관리하는 측면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미준이라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미국 주식에 중심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투자처가 있고요, 투자의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세대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학창 시절에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요, 가장 확실한 투자처는 역시 공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학업에 집중해라, 그러면 너의 인생은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뭐 어떻게 보면 그 얘기가 맞았던 시절이 있었죠. 지금은 조금씩 이 부분도 좀 확률이 떨어지고 있긴 합니다. 특히 앞으로 인공지능의 영향으로 어떤 직업이 계속해서 활성화되고 어떤 직업은 없어질지 잘 모르잖아요. 따라서 학업이 아직까지는 좋은 투자처인 것은 맞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확률이 많이 줄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그 밖에도 투자처는 많습니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요. 뭐 이 부분도 사실 리스크가 전무하진 않죠. 왜냐하면 중국의 경우를 보면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잖아요. 뭐 그리고 그 밖에 조금은 더 안전한 투자처가 있습니다. 예금이라든지 적금, 그리고 채권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보통 원금이 보전되는 안전한 투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따라서 다른 투자를 제치고 우리가 지금 미국 주식에 투자한다는 얘기는요, 굉장히 리스크를 많이 감당해야 된다. 왜냐하면 기업의 미래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이미 리스크가 가장 커다란 이런 투자 방법을 선택한 것이 주식 투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레버리지를 쓰게 되면요, 오히려 이 위험이 더 가속화되고 커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따라서 이미 수많은 투자 방법 중에서 가장 위험한 걸 고르는 게 주식 투자인데, 거기에서 리스크를 더 크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나는 정말로 투자 자금이 너무 작아서 레버리지를 안 쓰면 더 이상 가망이 없다, 정말 레버리지를 써야 된다, 이런 분들은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레버리지 ETF를 사지 마시고요, 차라리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투자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100만 원이라는 투자 자금이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3배짜리 ETF를 샀다고 가정을 하죠. 자, 그러면요, 만약에 30% 올라가면 90%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플러스 90% 수익률이죠. 이 경우에는 문제가 없죠. 근데 문제는요, 만약에 마이너스 30%가 발생하면요, 30%가 아니라 3배 레버리지를 썼기 때문에 마이너스 90%가 돼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요, 100만 원 투자했던 돈이 갑자기 10만 원으로 줄어들죠. 그러면 10만 원을 다시 원금을 회복하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과 이렇게 좀 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100만 원을 가지고 3배짜리 레버리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100만 원 더하기, 만약에 대출을 200만 원 받아서 300만 원을 만들게 되면요, 같은 레버리지를 썼는데 경우가 약간 다릅니다. 왜냐면요, 올라갈 때는 똑같죠. 300만 원이 만약에 30%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요, 투자 자금이 390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200만 원을 상환하더라도 190만 원이 남으니까 수익률은 90%로 갔습니다. 그런데 떨어지는 경우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300만 원 가지고 투자를 했죠. 원래 원금이 100만 원, 그리고 200만 원 빌렸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30% 떨어지게 되면요, 300만 원이 210만 원으로 줄죠. 그리고 만약에 대출금을 당장 갚아야 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는요, 210만 원이 다시 300만 원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주가가 41.8%만 올라가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 두 가지의 경우를 봤을 때도 두 번째 경우가 더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면요, NVDL은 조금 위험하다. 물론 이제 2배짜리 롱 엔비디아 데일리 ETF긴 합니다. 3배는 아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요, 수수료도 높고 또 주식 투자가 워낙 위험한 건데 그냥 엔비디아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위험하거든요. 거기에 위험성을 2배로 높일 필요가 있는가? 이게 두 번째 이유고, 세 번째는요, 차라리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이렇게 세 가지의 이유를 가지고 NVDL을 추천하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의 맵을 보시면요, 일단 올라간 종목보다는 떨어진 종목이 훨씬 더 많았죠. 어제는 3대 지수 모두 마이너스 1% 이상 떨어지는 굉장히 좋지 않은 추세가 발견이 됐습니다. 특히 한 가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요, 이틀 연속으로 메가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좋지가 않죠. 이쪽 부분이 굉장히 빨간색이 선명하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3%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애플은 마이너스 2.84, 메타도 1.60% 떨어졌고요. 아마존이 마이너스 1.95, 테슬라는 3.93%나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이틀 연속으로 엔비디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메가테크 기업들이 힘을 잃고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죠.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정말로 테크주에 있었던 투자 자금을 지금 소형주로 옮겨야 되나, 다른 분야로 옮겨야 되나, 가치주를 사야 되나, 이러한 어떻게 보면 좀 고민을 할 만한 시기에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추세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아까 우리가 50일 이평선, 100일 이평선, 200일 이평선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매그니피센트 7의 모멘텀을 확인하시면 지금 현재 50일 이평선과 비교를 해보면요, 네 종목은 아직 플러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고요, 메타도 괜찮죠. 그리고 아마존도 플러스 7.54%. 마지막으로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50일 이평선에서 위에 위치해 있긴 하나 지금은 플러스 1.48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조금만 더 주가가 급락하게 되면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추세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3대 지수의 움직임입니다. 다우존스가 1.04% 빠졌고요. S&P 500은 마이너스 1.02, 마지막으로 나스닥은요 1.65% 하락하면서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어제 이렇게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는 와중에 플러스를 보인 성장주들이 있었는데요. HPE가 5.54% 올라가면서 굉장히 좋은 모멘텀을 발휘하고 있고요. 스냅이 3.63%, C리미티드가 플러스 3.43, 니오가 플러스 2.81, SMCI 플러스 1.53, 펄솔라 플러스 1.51, 애쉬 플러스 1.24, FTIP 플러스 1.20, BYD 플러스 1.08, 블룸에너지 1.00% 올라가면서 가장 추세가 좋은 주식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는 어제 나스닥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가장 추세가 좋지 않았던 성장주의 이름입니다. 앨범알이 17.87%나 빠졌고요. 소파이가 두 번째로 좋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15.27, 스템이 마이너스 11.90, 사운드 하운드 AI 마이너스 11.82, 퍼시픽 바이오 마이너스 10.86, 오픈도어 마이너스 8.25, C3 AI 마이너스 8.25, 아사나 마이너스 8.2, 에디타스 마이너스 7.86, 몽고DB 마이너스 7.74, SQM 마이너스 7.40, 아이온큐가 7.14% 떨어지면서 가장 추세가 좋지 않은 성장주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미준 탑 12에 속해 있는 종목 소파이가 보이는데요. 하루 동안 주가가 15.27%나 급락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소파이가 7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전환 사채를 발행했다는 굉장히 좋지 않은 소식이 전달이 됐거든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전환사채는요,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채권이긴 하지만 나중에 희석 효과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7억 5천만 달러면 작은 규모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나중에 희석 효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정적인 소식이 전달이 되면서 투자자들이 주식을 던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채권은 무담보고요. 이자가 발생하고 2029년 3월 15일 날 만기가 도래한다라고 합니다. 채권 보유자는 채권을 현금과 소파이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미준 탑 12의 성적입니다. 어제는 딱 두 종목만 상승을 했는데요. SMCI가 플러스 1.53으로 가장 좋았고요. 엔비디아가 0.86%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 밖에 다른 종목은 다 하락했는데요. 팔란티어가 마이너스 0.96, 인피니언 마이너스 1.44, 아마존 마이너스 1.95, TSMC 마이너스 2.38, 우버 마이너스 2.72,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2.96, 테슬라 마이너스 3.93, CRM 마이너스 5.05, 나비타스 마이너스 6.76, 소파이 15.27% 떨어지면서 대체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는 테슬라 관련된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긍정적인 소식은 아니고 부정적인 뉴스를 전달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테슬라의 주가가 어제도 3.93%나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고 있죠. 특히 이제 중국 쪽에 굉장히 좀 수요가 많이 줄어들고 경쟁이 강화되면서 대부분의 전기차 종목들이 좋지 않은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니오가 어닝을 발표했는데 니오의 어닝 결과가 굉장히 초라했습니다. 따라서 같은 시장에 진출해 있는 테슬라 역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느낌이 들게 됐고요.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테슬라의 주가 하락을 이끌었던 뉴스 하나가 있는데요. 어제 제가 미주온 속보를 통해서 전달해 드린 것처럼 테슬라 독일 공장이 지금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방화 공격이 있었거든요. 어떤 일인지 잠깐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베를린 인근 유럽 기가 팩토리는요, 화요일 새벽에 현장 근처의 전기 철탑에 불을 지른 매우 멍청한 방화 공격으로 인해서 생산을 중단하고 전기가 끊긴 채 방치된 상황입니다.
여기 매우 멍청한이라는 형용사가 보이는데요. 이건 이제 일론 머스크의 표현이고요. 독일 수도 남동쪽에 발생한 화재는요, 미국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의 유럽 내 첫 번째 제조 공장인 테슬라 공장으로 다행히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소방대에 의해서 진화가 됐다, 이렇게 경찰이 밝혔고요. 테슬라의 대변인에 따르면 생산이 중단되었고 현장은 대피했다, 이렇게 확인이 되는 상황입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요, 극자 활동가 단체인 볼케이노 그룹이 테슬라와 억만장자 CEO 머스크에 대한 2,500단어 공격으로 이 사건의 책임을 주장했다, 이렇게 지금 서한이 발표된 상황이고요. 머스크는 X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멍청한 환경 테러리스트이거나 환경 목표가 없는 사람들의 꼭두각시다, 이렇게 굉장히 좀 불편한 심기를 표현했고요. 그는 또한 화석 연료 차량이 아닌 전기 자동차 생산을 중단시키는 것은 극도로 멍청한 짓이다, 이렇게 독일어로 극도로 멍청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최근에 테슬라는 참 어렵습니다. 일단 유럽에서 단체 협약에 의해서 노조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홍해에서는 선박 공격으로 인해서 공급 차질을 겪었습니다. 그때 이제 베를린 공장이 한동안 문을 닫았잖아요. 자, 이렇게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테슬라에게 이번 사태는 최근에 일어난 가장 마지막 시련 중에 하나다, 이렇게 요약이 가능하겠죠. 독일의 경찰은요, 2년 전에 머스크가 공장 가동을 시작한 이래 환경 시위의 중심이 된 공장 주변 지역에서 방화 공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굉장히 좀 환경 시위가 극렬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제 루머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폭탄이 묻혀 있다는 표지판을 발견한 이후에 폭탄 처리반이 배치됐다, 이러한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아직 확인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테슬라를 테러했다, 화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서면을 통해서 자기들이 책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들은 또한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선물로 이 공격을 했다라고 이상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지구, 자원, 사람, 노동자를 소비하면서 그 대가로 매주 6,000대의 SUV, 모델 Y를 얘기하는 거고요. 킬러카, 몬스터 트럭을 뱉어내고 있다. 따라서 끔찍한 기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연간 약 5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확장하려는 테슬라의 야망은요, 지역 주민들이 공장 확장을 위해 나부를 별채하는 안건을 부결시키면서 지금 현재 독일에서 장애물에 부딪힌 바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환경단체랑 테슬라가 굉장히 각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테슬라는 테슬라 공장의 배터리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려서 연간 100기가와트시, 그리고 10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해서 유럽 시장을 장악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환경운동가들은요, 공장 확장이 진행될 경우에 개간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림 지역에 나무집을 짓고 점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지난달에 그린하이드 시민들은 테슬라가 기차역 그리고 창고와 같은 추가 인프라를 건설하기 위해 산림을 개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투표를 했는데요, 반대표가 더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지역 당국에 맡겨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어쨌든 독일 공장의 확장이 굉장히 절실한 게 지금 테슬라의 입장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직면을 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반대에 시달리고 있다, 거기에 방화 공격까지 등장을 하면서 센티먼트가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의 전반적인 하락 추세에도 불구하고 SMCI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요, 1.53% 추가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어느덧 1090을 찍고 있는데요. 사실 어제 SMCI 주가가요, 초반에는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오전에 한 10시 반만 해도 977달러까지 하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하락 추세를 이겨내고 다시 상승하는 엄청난 저력을 보여준 거죠. 어제 장 초반에 SMCI 주가가 떨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좋지 않은 소식 하나가 발표가 됐기 때문입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임원 중 한 명이 회사 주식을 437만 달러나 매각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디렉터 셔먼 투안이 나오는데요, 약 437만 달러의 회사 주식을 매각했다라고 월요일날 서류에서 밝혔습니다. 2007년 2월부터 슈퍼마이크로의 이사회 멤버로 활약해온 투안은요, 2024년 2월 29일 1년의 거래에서 회사 보통주 5,000주를 매각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며칠 전에 5,000주를 팔았는데 그게 어제 서류에서 밝혀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5천 주면 원래 이제 가지고 있던 주식과 합쳐서 지금 남아있는 주식이 22,113주거든요. 따라서 원래는 한 27,113주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18%를 정리했다. 상당히 많이 판 거죠. 최근 분기별 리밸런싱의 일환으로 벤치마크 S&P 500에 편입될 예정인 슈퍼마이크로는요. 지난 5번의 거래 동안 주가가 무려 27%나 상승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내부자라고 해도 주식을 좀 팔고 싶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셔먼 투원이라는 임원은요. 2007년부터 주식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몇십 배 올랐는데 이걸 안 팔고 견디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개인적으로 판단하고요. 어제 월요일 날 사상 최고가인 1155달러를 기록했고요.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무려 992%나 급등한 이런 주식이 슈퍼마이크로입니다. 슈퍼마이크로에서 일하고 있는 임원들은 정말 대박이 났다. 이렇게 좀 부러운 마음을 갖게 되고요. 자, 어쨌든 슈퍼마이크로미터의 내부자 거래 상황을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요. 지난 1년간 주식을 사고 판 거래 내역입니다. 내부자들의 거래 내역인데요. 위에 지금 푸른색으로 표시된 거는 주식을 산 거고요. 밑에 나와 있는 적색은 내부자들이 주식을 정리한 겁니다. 보시면요. 산 사람도 꽤 많이 있죠. 따라서 매수량이 매도량에 비해서 많이 꿀리지는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빈도수를 보면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좀 수익 창출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반면에 회사의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도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또 눈길을 끄는 부분은요. 최근의 거래 상황을 보시면 대부분 이제 매도죠. 그런데 2024년 2월 5일 날 디렉터 한 명이요. 굉장히 많은 주식을 추가적으로 매수했습니다. 따라서 주식을 파는 내부자도 있지만 주식을 계속해서 매입하고 있는 내부자도 있다. 이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오른쪽의 부분은요. 헤지펀드의 거래 상황입니다. 최근에 발표된 13F 파일에 따르면 지난 분기에 2023년 12월 31일 분기에 보시면 대부분 헤지펀드들은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주식을 줍줍했다. 오히려 매수량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면 한 가지 정보가 더 있는데요. 찰스 리앙이 나옵니다. 이분이 이제 CEO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보시면 전체 주식의 11.92%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비슷한 이름이 나옵니다. 사라 리앙이 나오는데요. 제가 볼 때는 찰스 리앙의 가족이 아닐까 하는데 이 주주 역시도 11.92%를 가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내부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슈퍼마이크로다. 이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뭐 부정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왜냐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가를 올리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리잖아요. 따라서 아직까지는 대주주가 CEO로 활약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바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를 보시면요. iShares 그리고 뱅가드가 나옵니다. 따라서 많은 기관에서 지금 이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오래간만에 아마존 관련된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아마존 주주 입장에서 최근에 아마존의 모습은 굉장히 흐뭇합니다. 이커머스 쪽에서는 마진이 계속해서 향상되고 있고요. 뿌린 대로 걷고 있죠. 지난 2, 3년간 인프라에 엄청 투자했는데 그 투자가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은요. 광고 매출이 굉장히 성장세가 뛰어나죠. 따라서 굉장히 뿌듯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지금까지 아마존의 성장 추세를 받쳐줬던 AWS가 조금은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너무나 강력한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번 기사를 통해서 아마존의 AWS가 글로벌 클라우드의 1위 위상을 지켜낼 수 있을지 굉장히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부는요. 경쟁 업체로 전환하는 고객에게 그동안 오랫동안 부과해온 수수료를 중단하면서 최근에 이 관행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구글의 조치를 따르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기사가 어제 보도가 됐습니다. 지금까지는요, 특정 기업이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 AWS를 이용하면요, 만약에 아마존을 그만 이용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라든지 아니면 구글의 구글 클라우드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수수료가 굉장히 많았다. 따라서 웬만하면요, 고객들이 잘 이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제부로요, 드디어 수수료가 없어진다, 폐지된다, 이러한 소식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는 AWS 서버에서 모든 데이터를 추출하여 다른 서비스로 옮기려는 고객에게 더 이상 비용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다. AWS의 부사장 로버트 케네디가요, 어제 블로그 게시물에서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가 일어난 이유가 궁금한데요.
규제 당국과 의원들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어차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특히 영국의 반독점 당국은요, 이러한 벌금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요.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가 다양한 클라우드 문제에 대한 공개 의견을 요청했을 때 수수료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따라서 나중에 어차피 규제 기관에 의해서 이 부분은 바뀔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AWS는요, 세계 최대의 임대 컴퓨팅 파워 제공업체다. 여기 나와 있는 임대 컴퓨팅 파워는요, 클라우드를 얘기하는 거죠. 클라우드 상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다양한 컴퓨팅 파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구독비만 내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의 구글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최근에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마이닝해서 텍스트와 이미지를 생성하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새 회사 간의 경쟁이 뜨거워진 상황이고요. 세 기업 모두 이 기술을 자사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적용하려고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위는 아마존인데요. 2023년 4분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AWS의 점유율은 31%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가 24%를 가져가고 있고요. 구글의 클라우드가 지금 11%로 10%를 넘기는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좀 그만한 점유율을 모든 기업들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거의 3개의 기업이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정의가 가능하겠죠.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요. 아마존 웹 서비스는요, 여전히 선두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2023년 4분기에 전 세계 클라우드 인프라 시장에서 아마존의 시장 점유율은 방금 전에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31%잖아요. 자, 그런데 1년 전만 해도 33%였습니다. 따라서 2%포인트 하락한 거죠. 자, 반면 아마존의 주요 라이벌인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서서히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2023년 4분기에 시장 점유율이 24%로 늘어났는데요. 이게 지금 사상 최고치거든요. 따라서 지금까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24%를 넘은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24%를 달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11%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한 구글과 합치면요, 빅3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클라우드 시장의 3분의 2를 차지하면서 과점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2023년 4분기 글로벌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지출은요, 2022년 4분기에 비해서 1년 전에 비해서 무려 120억 달러가 증가했습니다.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총 737억 달러에 달했고요. 그리고 2023년 한 해 전체를 보면 기업들이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에 지출한 금액은 무려 2,700억 달러입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성장률이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규모가 이렇게 큰데도 성장률이 어느 정도냐면 2023년 전체 지출은 무려 전년 대비 19%나 증가를 했고요. 4분기만 띄어서 보면 무려 20%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은요, 3분기랑 4분기를 비교해도 지출이 무려 56억 달러나 증가했거든요. 그 얘기는 가면 갈수록 성장률이 좀 더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2024년에는요, 제가 볼 때 클라우드 시장의 성장률이 20%를 훌쩍 넘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예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부분은요, 지금 인공지능 때문에 클라우드 시장이 성장세가 너무나 가속화되고 있다. 이제 어떻게 보면요, 새로운 단계의 성장률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아마존 투자하는 주주 입장에서는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시장 점유율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거죠. 따라서 오늘 뉴스를 보시면 지금부터는요, 완전히 자유 경쟁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잖아요. 따라서 지금부터는요, 아마존의 AWS,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그리고 구글의 클라우드 중에 과연 어떤 기업이 가장 퀄리티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부분은요, 시장 점유율에 계속 초점을 맞춰서 따라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어닝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다행히도 어닝 발표 이후에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어제 장중에 5.18%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어닝이 발표됐고 어닝 발표 이후에 무려 23.7% 급등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어닝 결과가 발표됐길래 이렇게 주가 흐름이 좋은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죠.
자, 논갭 EPS를 보시면 0.95를 만들어서 시장의 전망치를 0.13 달성했습니다. 따라서 어닝이 굉장히 좋았죠. 두 번째로 매출을 보시면요. 845.3밀리언을 만들어내면서 작년 대비 성장률이 무려 32.6%를 찍었고요. 시장의 컨센서스를 5.34밀리언 추가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자, 다음에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간 반복 매출인데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기업을 우리가 보통 SaaS라고 부르죠. SaaS라는 기업은요, 클라우드 상에서 이제 구독 모델을 만들어 놓고 소프트웨어를 판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사이버 보안 기업이죠. 따라서 대부분의 비즈니스가 연간 반복 매출, 즉 구독 서비스에서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그냥 매출보다는 연간 반복 매출의 성장세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이번에 다행히도 연간 반복 매출이 전년 대비 34%나 증가했고요. 2024년 1월 31일 기준으로 34억 4천만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2억 8,190만 달러가요, 이번 분기에 새로 추가된 순수한 ARR이다. 따라서 4분기에 순신규 ARR이 전년 대비 27% 성장했다는 거죠. 따라서 추가적으로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아니면 기존 고객에서부터 교차 세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34%는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며칠 전에 월가 최고의 테크 애널리스트 마크 마우니의 책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본 적이 있잖아요. 자,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였냐면요. 테크 주식을 고를 때는 성장률을 봐야 된다. 그리고 성장률이요, 20% 이상 돼야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20% 넘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 한 5분기, 6분기는 연속적으로 20% 넘어가는 성장률을 보이는 이런 종목을 찾아서 투자해야 된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 실제로 지금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는요, 5분기, 6분기 연속으로 계속해서 성장률이 뛰어납니다. 2023년 회계년도죠. 3분기에 53.9, 48, 42.2, 36.9, 34.6, 그리고 이번 분기에도 34.4%라는 굉장한 성장률을 지켜내고 있거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성장률이 조금씩 둔화되고 있죠. 따라서 이 부분은 우리가 향후에도 30% 넘어가는 성장률을 지켜내는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긴 합니다. 자, 어쨌든 성장 추세가 너무나 가속화되면서 좋은 주가의 반향을 일으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이던스도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1분기에 총 매출이 9억 9,220만 달러에서 9억 5,580만 달러 정도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컨센서스는 9억 1,120만 달러에 불과했고요. EPS에 대한 가이던스도 좋죠. 0.89에서 0.90 정도 만들 것이다. 자, 그런데요, 컨센서스는 82센트에 불과했거든요. 따라서 컨센서스에 비해서 EPS의 가이던스도 훨씬 더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1년 전체를 봤을 때 지금 회계년도 2024년에 총 매출 가이던스를 보시면 3.924에서 3.989잖아요. 빌리언으로 바꾸면 그렇죠. 자, 그런데 컨센서스는요, 3.94였습니다. 따라서 매출 가이던스도 지금 컨센서스보다 위에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논갭 EPS도 올 한 해 동안, 회계년도 2024년 한 해 동안 3.77달러에서 3.97달러 정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컨센서스는 3.76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어닝 역시도 매출과 마찬가지로 컨센서스를 초과하는 좋은 실적을 올해 보고할 예정이다, 이렇게 지금 힌트를 준 거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CEO이자 공동 설립자인 조지 커츠의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단일 플랫폼에서 보안 제품을 제공한다. 따라서 매우 강력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비즈니스 모델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는 경쟁사인 팔로알토와 달리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제품은요, 하나의 플랫폼, 하나의 에이전트, 그리고 하나의 통합 워크플로우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 플랫폼 하나에서 모든 일이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보안 기업과는 차별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커츠 CEO는요, 투자자들과의 어닝콜에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익명의 금융 서비스 회사가 7자리 숫자의 대규모 거래로 팔로알토 클라우드 제품을 교체했다. 이 얘기는요, 굉장히 커다란 금융회사가 있는데 원래는 팔로알토를 이용하고 있었다. 근데 이번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로 옮겼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금융 서비스 회사는요, 매출의 규모가 7자리다. 따라서 수백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이런 기업이다라고 자랑을 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 투자해라. 팔로알토보다 우리가 낫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또한 사이버 보안 스타트업 기업인 플로우 시큐리티를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사업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1분기 중에 완료가 될 것이다. 정확한 거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엄청나게 훌륭한 어닝 결과 그리고 가이던스를 제시했고요. 거기에다가 희소식도 2개나 더해졌잖아요. 따라서 지금 스타트업 기업도 하나 인수한다. 그리고 또한 팔로알토의 대형 고객을 우리가 뺏어왔다. 이렇게 자랑까지 했잖아요. 따라서 어제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됐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멋진 기업을 미준 탑 12에는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2020년부터 투자를 했기 때문에 수익률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요, 섣불리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여러분들께 추천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밸류에이션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지금 현재 PE 레이쇼를 포워드로 보시면 아직까지는요, 1167이 찍히죠. 따라서 지금 현재 앞으로 향후 1년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비해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요, 무려 1100배 이상 올라가 있다. 예전에 테슬라 정도의 기업이 가지고 있었던 PER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성장률이 매우 뛰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장률로 나눈다고 해도 현재 PEG는 2.42로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아직은요, 지금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 PS 레이쇼가 조금 더 정확한 밸류에이션을 알려주잖아요. 하지만 PS 레이쇼도 좋지가 않죠. 여기 보시면요, 아직은 향후 1년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24배 이상 올라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저렴해지긴 했습니다. 그만큼 성장 추세가 좋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요, 아직은 리스크가 너무나 크다. 밸류에이션이요, 지금 미래 성장을 이미 땡겨왔다는 느낌이 너무나 강력합니다. 자, 어닝으로 들어가서 미래의 어닝의 전망을 좀 보시면요, 어닝의 에스티메이트를 클릭하시고요, 쭉 한번 보시죠. 지금 현재는 4달러도 되지 않는 어닝을 만들어내지만 조만간 몇 년 안에 뭐 10달러가 넘어갈 것이다. 굉장히 긍정적이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지금 2028년 정도 됐을 때 한 주당 10달러를 만든다. 이렇게 가정을 해도요, 예를 들어서 10달러 곱하기 밸류에이션을 한 40배 정도 주죠. 그래도 400달러밖에 되지 않잖아요. 지금 현재 주가는 297입니다.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다.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지금 볼 때는요, 밸류에이션이 계속해서 유지되기 위해서는 성장세가 누그러지면 안 된다. 따라서 저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알려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 팔란티어 관련된 호재입니다. 이번 기사는요, 마지막에 반전이 있습니다. 끝까지 한번 지켜보시도록 하죠. 팔란티어가 미 육군과 1억 7,800만 달러 규모의 대형 계약 체결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윌리엄 블레어에 따르면요, 팔란티어 테크놀로지가 미 육군과 1억 7,800만 달러 규모의 2년간 계약을 체결하고요. 택티컬 인텔리전스 타겟팅 액세스 노드, 이런 프로젝트 이름이 있는데 줄여서 타이탄이라고 부릅니다. 타이탄에 3단계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블레어의 루이 디 팔마가 나옵니다. 애널리스트 이름이고요. 자, 이 애널리스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엔듀리얼, 노스톱 그루먼, L3 해리스, 시에라 네바다, 스트래테직 테크놀로지 컨설팅, 이렇게 다양한 기업과 지금 프로젝트 팀을 만들어서 함께 협업하고 있는 게 팔란티어거든요. 그런데 이 팀이 이 계약을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본인의 의견을 밝혔고요. 이 계약이 성사되면 연간 매출 실행률 기준으로 팔란티어로서는 4번째로 큰 계약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엄청난 대형 계약을 따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타이탄이라는 프로젝트는요, 장거리 정밀 타겟팅 그리고 전장 계획을 위해서 지상 및 우주센터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전술 지상 기지 구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데이터 기업이 필요한 이러한 전장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덴버에 본사를 둔 팔란티어 그리고 방위산업체 레이시온이 동시에 지금 2단계까지는 일을 했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프로토타입 2단계 작업을 위해서 무려 3,600만 달러의 14개월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요, 3단계부터 육군은 단 한 업체만 선정할 것이다. 따라서 2단계까지는 팔란티어 그리고 레이시온이 둘 다 참여를 했었는데 이제는 팔란티어만 일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이 전문가가 예상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반전이 등장합니다. 이번에 계약 성사 가능성으로 인해서 추가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팔란티어의 2024년 매출 가이던스는요, 26억 5천만 달러에서 26억 7천만 달러에 불과하다.
그렇게 되면요, 컨센서스 예상치인 28억 달러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전망을 제시하는 거죠. 디팔마는요, 궁극적으로 AI는 팔란티어의 연결 매출 궤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팔란티어를 AI 수혜주로 취급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디팔마라는 전문가는 그렇지 않다. AI로서 들어오는 수혜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2024년 매출의 연간 8, 9천만 달러 정도의 규모가 지금 타이탄 계약으로서 더해지더라도 매출의 가이던스는요, 애널리스트의 예상치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팔란티어에 지금 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런 기사를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다행인 부분은요, 루이스 디팔마의 성적을 보시면 별이 2개밖에 없습니다. 석세스 레이트는 57%, 뭐 나쁘지 않고요. 하지만 에버리지 리턴이 지금 마이너스거든요. 따라서 적중률이 그렇게 높은 전문가의 의견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월 6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신 댓글은 제가 하나하나 소중히 읽고 있습니다. 투자하시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요, 뭐 특정 종목에 대한 저의 투자 조언은 드릴 수가 없지만 이 투자하시면서 좀 용어가 막힌다거나 좀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요, 항상 댓글을 통해서 질문 주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도움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 모아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